안녕하세요. 라인 플러스 메시징 클라이언트 엔지니어링실의 장혁재입니다. 이 세션은 지난 10월에 출시한 라인의 연합학습 기능 중에서 클라이언트 플랫폼에 대한 발표입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복수의 연합학습이 동시에 운영되는 상황이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발표를 통해서 다수의 연합학습을 운영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저희가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였는지를 앞으로 대략 한 30분가량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만약에 연합학습의 구체적인 머신러닝 방법이나 개인정보 보호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어제 있었던 키코치 하루카님의 발표에서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다루었으니 그 발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게 바로 라이브의 묘미인 것 같은데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넘어갔네요. 네, 우선 이 발표를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연합학습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간략하게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저희가 머신러닝이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클라우드 기반 머신러닝을 이야기합니다. 클라우드 서버로 수집한 사용자들의 로그를 가지고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킨 후에 그 모델을 서버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아니면 모바일 단말로 배포해서 기능을 제공하는 식이죠. 중요한 점은 서버로 사용자 로그를 수집하기 때문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자가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연합학습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나타났는데요. 클라우드 서버로 사용자 로그를 수집하지 않고요. 오히려 사용자 단말로 모델을 배포해서 단말 내에 사용자 로그로 학습을 수행하고 그 결과인 모델을 다시 서버로 모아서 새 모델을 만들고 다시 사용자 단말로 배포하는 작업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클라우드 기반 머신러닝에 비해서 비교적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유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처음 구글이 G보드라는 키보드 앱에 연합학습을 도입한 이후로 애플 그리고 메타에서도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한국의 네이버에서도 유사하게 스마트 키보드라는 키보드 앱에 연합학습을 적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기능의 연합학습의 도입을 검토해 왔고요. 이번에 그 첫 사례로 프리미엄 스티커 서비스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스티커 추천에 연합학습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존과 기술적으로 차별되는 점은 이전에는 나의 스티커 사용 기록으로 스티커를 추천하였다면 이제는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내 폰에서 사용 기록으로 학습을 하고 연합학습을 통해 기존보다 더 정확한 스티커 추천을 제공합니다. 지난 10월에 이 기능을 출시하고 나서 최근 진행한 A/B 테스트에서는 스티커 다운로드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약 5.56%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인에는 아시다시피 스티커 이외에도 화면에 보이듯이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하고 있죠. 따라서 앞으로 미래에는 여러 개의 다수의 연합학습들이 라인의 여러 기능에 적용이 되는 상황을 이제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연합학습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몇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머신러닝 모델을 서버로부터 다운로드 받거나 학습한 결과를 다시 서버로 전송하거나 아니면 사용자 로그를 수집해서 모델을 학습하는 것 같은 것들이요. 만약에 라인의 여러 기능에서 연합학습들을 사용하고 이런 다수의 연합학습들이 존재할 때 이 각각의 연합학습들이 이런 기능들을 다 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일종의 플랫폼을 통해서 공통 기능으로 제공하는 것이 당연히 효율적일 것입니다. 게다가 연합학습은 자원이 한정적인 모바일 환경에는 상당히 무거운 작업인 머신러닝 모델의 온디바이스 트레이닝도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연합학습 모델들이 제약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모델 학습을 실행하게 된다면 메모리가 모자라서 학습이 실패할 수도 있겠고요. 배터리가 금방 소진된다거나 아니면 기기를 사용할 때 버벅인다거나 하는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 학습을 한 곳에서 조율하고 관리할 어떤 주체가 필요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복수계의 연합학습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통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모델 학습을 위해서 일종의 플랫폼 구조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다수의 연합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클라이언트 플랫폼과 전체 아키텍처를 설계하였는지를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수의 연합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라인 페더레이트 러닝 아키텍처입니다. 줄여서 저희는 이제 LFL이라고 부르는데요. 우선 대표적으로 그림의 좌우처럼 이제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서비스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합학습, 그 다음에 머신러닝을 위한 플랫폼으로 이렇게 양분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분리된 구조를 가진 이유는 이제 다수의 서비스의 연합학습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분리된 구조가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구성 요소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화면에 좌측 상단에 있는 피처 서비스 서버가 있습니다. 스티커 추천 서비스를 예로 들자면 스티커 서버가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각 사용자들에게 걸맞는 스티커 후보군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연합학습을 위해서 각 서비스에서 추가로 생성하는 정보를 피처 모델이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 앱에서 실제로 스티커를 추천하는 곳이 바로 피처 서비스 클라이언트 부분인데요. 이때 앞서 말씀드린 피처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서 추천할 때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림의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것이 이제 연합학습 모델의 배포, 수집, 그리고 통합을 담당하는 LFL 서버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LFL 클라이언트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LFL 서버로부터는 머신러닝 모델을 다운받고 라인 앱으로부터는 추천 요청을 받아서 스티커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로그를 받아서는 학습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서버로 전송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LFL 클라이언트 플랫폼의 내부를 살펴보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3개의 주요 컴포넌트들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제일 위에 있는 것처럼 공통 기능을 담당하는 커먼 모듈이 있고요. 그 밑에 복수계의 LFL 클라이언트 모듈로 구성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즉 커먼 모듈이 각 연합학습의 어플리케이션 모듈을 관리하는 일종의 매니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수의 연합학습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더라도 커먼 모듈이 모든 연합학습들이 필요로 하는 머신러닝 모델과 설정의 다운로드, 그리고 결과 업로드, 그 다음에 학습 스케줄링과 같은 공통 기능을 전담해서 관리를 하고요. 어플리케이션 모델은 개별 서비스마다 별도로 구현되어야 하는 모델의 학습, 그 다음에 추론, 그리고 머신러닝 모델 설정 같은 그리고 이제 사용자 로그 이런 것들의 이제 저장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역할을 적절하게 나누는 구조를 통해서 다수의 연합학습을 문제없이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커먼 모듈이 LFL 어플리케이션 모듈을 관리하는 구조로 설계가 되면 이렇게 설계하게 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클린 아키텍처 같은 곳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의존관계 역전 원칙입니다. 이제 앞서서 저희가 그 커먼 모듈이 일종의 매니저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위 계층인 커먼 모듈이 그 하위 계층인 어플리케이션 모듈에 의존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플리케이션 모듈이라는 것은 라인 앱에 있는 각각의 피처 서비스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기능이 변경되거나 서비스 자체가 추가, 삭제되는 이런 잦은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이제 관련 서비스가 없어져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B 모듈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상위 계층인 커먼 모듈에도 관련 함수들을 다 삭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위 모듈에서 생기는 잦은 변화가 의존 관계로 인해서 상위 모듈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때 의존 관계를 역전시키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모듈 간의 의존 관계를 일부러 이렇게 역전시키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추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어플리케이션들은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 계층인 커먼 모듈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모듈로부터 독립이 되고, 그러면 하위 모듈의 변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상화에 기반한 구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실제로 동작하는지 모델 학습의 이제 실행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커먼 모듈에서 만약에 OS가 트리거한 이제 백그라운드 작업이 시작하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학습할지를 결정한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커먼 모듈 내에 있는 인터페이스 API를 통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실제로 학습을 호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어플리케이션의 실제 구현체에 대한 접근에는 의존성 주입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모듈에서는 실제 어플리케이션의 개별 인스턴스에 대한 의존성이 전혀 없어도 문제없이 학습을 시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존성 역전 구조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 추가, 삭제되는 것도 굉장히 쉽게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현재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프리미엄 스티커 추천 이외에도 만약에 새로운 연합학습을 이제 구현해서 넣어야 된다면 이미 선언되어 있는 LFL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모듈을 만들고 이를 플랫폼에 추가하게 되면 커먼 모듈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다른 어플리케이션 모듈들에는 아무런 영향 없이 새로운 연합학습이 동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라인 페더레이트 러닝 아키텍처와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플랫폼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클라이언트 플랫폼에서 온디바이스 트레이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하였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연합학습에 있어서 온디바이스 트레이닝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원이 제한된 모바일 단말에서 만약 모델 학습이 잘못 운영된다면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불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결과적으로 라인의 평판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모델 학습을 하기 위한 몇 가지 기본 조건을 세웠는데요. 첫째로 반드시 배터리가 모자르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요. 그다음에 충전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저장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사용자가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 조건인 이 마지막 조건이 백그라운드 프로세싱인데요. 몇 년 전만 해도 이 구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최근에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iOS, 안드로이드 이 양대 OS에서 모두 이를 위한 특별한 API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iOS 같은 경우는 이제 백그라운드 태스크 스케줄러,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프로세싱 태스크 이런 API들이 있고요. 안드로이드에는 워크 매니저라는 API를 통해서 사용자가 기기를 일정 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배터리가 충전 중일 때 이런 조건을 가지고 백그라운드 작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iOS, 안드로이드 다 10분 이상의 백그라운드 작업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데 사용자가 만약에 그 시간대에 다시 기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언제든지 강제적으로 이 작업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개발자 측면에서는 좀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잠깐 시각을 좀 바꿔서 이 전체적인 그림으로 연합학습을 살펴볼 때 그때 모델 학습이 어떻게 될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전체 개념인데요. 머신러닝 모델을 여러 단말로 배포하고 단말에서 사용자 로그로 학습한 후에 이를 다시 서버로 모아서 병합하고 재배포하는 것이 연합학습의 기본 운영 사이클입니다. 근데 만약에 각각의 단말에서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마음대로 학습하도록 놔둔다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의 예처럼 모델이 딱 배포되자마자 학습이 폭발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연합학습 모델에 있어서 어떤 특정 시점 그리고 특정 사용자의 영향이 과도하게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모델의 전체적인 학습 품질이 낮아지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고요. 게다가 그 학습에 참여한 사용자는 과도하게 학습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화면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 설정 파일인데요. 보시면 롤아웃과 업로딩 리밋이라는 설정이 있는데요. 롤아웃은 이제 화면의 아래쪽에 있는 수식처럼 이제 개별 사용자의 고유 키값에서 얻은 해시를 이용해서 사용자를 전체적으로 균등한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룹의 차례가 왔을 때에만 학습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롤아웃 값을 이용해서 이제 화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의 예처럼 전체 사용자들이 모델 배포 초기에 이렇게 몰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기간에 걸쳐서 균등하게 학습에 참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로딩 리밋은 말 그대로 일정 횟수 이상의 학습 결과를 서버로 업로드하는 것을 막는데요. 그래서 과도하게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을 막아주는 설정입니다. 네, 하지만 모바일 단말 입장에서 다시 되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 롤아웃과 업로딩 리밋만으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는 바로 모델 학습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백그라운드 작업을 시도한다는 점입니다. 그 첫 번째 사례로 학습을 시작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롤아웃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림처럼 이제 백그라운드 작업이 시작되면 서버로부터 새로 롤아웃 값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학습을 시작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롤아웃 값이 만족되지 않아서 학습을 시작할 수가 없다면 반복적으로 백그라운드 작업을 시작해서 서버로부터 변경된 롤아웃 값을 받으려고 계속 재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모바일 단말과 서버 양쪽의 부하가 매우 커질 수가 있죠. 또 다른 경우로 이제 모델 학습이 성공적으로 이제 끝난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학습이 끝나면 결과를 서버에 업로드하고 학습에 사용된 로그는 개인정보 차원에서 보통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모델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사용자 로그가 충분히 쌓여야 하죠.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 새로운 충분한 로그가 다시 쌓일 때까지 반복적으로 백그라운드 작업을 시작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한다는 점이죠. 특히나 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델 학습을 위한 백그라운드 프로세싱을 하기 위해서는 기기를 일정 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기기 미사용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자면서 충전하는 밤 시간에 이제 주로 실행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밤 시간에 실행돼서 학습을 하고 로그를 다 지웠기 때문에 다시 학습을 위한 충분한 로그가 다시 쌓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날 밤까지는 학습을 다시 시도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학습을 시작하기 위한 조건이 만족되지가 못할 때 불필요하게 백그라운드 작업이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리트라이 인터벌 그리고 트라이 인터벌이라는 시간 설정을 만들었습니다. 즉 백그라운드 작업을 시작했는데 만약에 모델 학습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최소한 리트라이 인터벌 이후에 다시 학습을 시도하게 되고요. 만약에 학습을 성공했다면 마찬가지로 최소한 트레인 인터벌 이후까지 기다려서 그 이후에 학습을 다시 시도하게 됩니다. 로그가 다시 충분히 쌓일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런 설정을 통해서 모바일 단말과 서버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학습을 해야 할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의 학습을 스케줄링하기 위해서는 이제 학습의 화면에 보이시는 예처럼 각 어플리케이션들이 갖고 있는 리트라이 인터벌, 그 다음에 트레인 인터벌이라는 이 조건들을 모두 일단 지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온디바이스 트레이닝이 가질 이제 부하를 생각한다면 상식적으로 한 번에 하나의 모델 학습만 진행되어야 할 테니 여러 어플리케이션이 있더라도 이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이 학습이 될 때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지를 예측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스케줄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화면에 보이는 예제처럼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이 들어갈 때 각각의 학습이 서로 겹치지 않게 스케줄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화면에 이 빨간 화살표가 가르치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C의 학습 시도가 만약에 실패했다면 다시 학습을 스케줄링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은 어떤 상황인지 봐야 되는데 여기 어플리케이션 A 같은 경우는 트레인 인터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어플리케이션 B 같은 경우는 리트라이 인터벌이 곧 끝나고 곧 학습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 이 어플리케이션 B가 학습을 시작했을 때 과연 언제쯤 끝날 것인지를 예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예제에서 보면 그 학습 시간이 어플리케이션 C가 갖고 있는 리트라이 인터벌보다 길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 어플리케이션 B의 학습 종료 시간에 맞춰서
어플리케이션 C가 학습을 시작하도록 스케줄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설명하는 저 자체도 이거 되게 너무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런 스케줄링이 어플리케이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각 상황도 많아지겠고 변수도 많아지고 여러 예외 상황에 대한 처리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난이도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LFL에서는 아예 관점을 전환해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스케줄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작업 세션을 생성한 이후에 이걸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이 학습에 공유해서 사용하는 인터벌 베이스드 스케줄링이라는 것을 고안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작업 세션에서 매번 인터벌 조건을 만족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일단 고르고 그 골라진 어플리케이션들을 가지고 모델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이제 화면 아래쪽에 보면 수식이 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가지고 있는 인터벌 조건들을 가지고 그 가장 빨리 그 인터벌 조건이 만족되는 시간을 계산을 해서 이를 다음 작업까지의 지연 시간으로 사용해서 예약을 하는 방식으로 스케줄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벌 베이스드 스케줄링을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장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무엇보다도 한 번에 하나의 모델 학습만 확실하게 한다고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백그라운드 작업을 공유하니까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무리 많은 수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고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가지는 인터벌 조건들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내 상황에서 그 최소 지원 시간만 계산해서 다음 작업을 등록하면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명 레지스터 앤 포겟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학습 스케줄링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벌 베이스드 스케줄링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델 학습이 진행되는지 좀 단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OS의 API들을 통해서 백그라운드 작업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어플리케이션들의 인터벌 조건을 가지고 이제 필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학습할 어플리케이션들을 고르는데요. 이때 어플리케이션들이 갖고 있는 우선순위나 아니면 마지막 학습 시간 같은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서 학습할 어플리케이션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의 모델 버전과 단말에 갖고 있는 모델의 버전을 비교해서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고요. 학습 조건을 비교하기 전에 우선 이제 딜레이 계산에 필요한 학습 시도 타임스탬프를 갱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습에 필요한 여러 조건들을 체크하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롤아웃 같은 설정값이나 아니면 이제 학습에 필요한 로그들이 충분히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됐다면 모델 학습을 시작하고 무사히 학습을 마쳤다면 마찬가지로 딜레이 계산에 필요한 학습 성공 타임스탬프를 갱신을 하고요. 그 결과를 서버로 업로드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타임스탬프와 어플리케이션들의 인터벌 설정들을 활용해서 최소 지연 시간을 계산한 후에 다음 작업을 예약하고 모든 작업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LFL 클라이언트 플랫폼의 이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와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모듈 내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LFL의 핵심인 온디바이스 트레이닝과 추론에는 라인에서 자체 개발한 유키 페더레이트 러닝, 줄여서 이제 YFL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자체 개발한 이유는 일단 연합학습을 위한 전용 라이브러리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이 유명한 이런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용량이 너무 커서 모바일 환경에는 적합하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오닉스 런타임을 기반으로 한 이제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오닉스 런타임은 iOS, 안드로이드를 모두 지원하고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로부터 모델이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YFL을 만들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적은 용량의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 LFL에서 필요한 한정된 오퍼레이션들과 그다음에 CPU 백엔드만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로컬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지원을 하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 자세하게 어제 있었던 LFL 관련 발표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아마 곧 녹화 비디오가 올라오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발표에서 관련 내용들을 참고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FL 어플리케이션 내부에는 각각 이제 라인 앱에서
라인 랩에 있는 피처 서비스에서 이제 추론용으로 사용될 추론 모델과 그다음에 학습을 하기 위한 학습 모델이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각각 모델에 대한 설정 값들도 있어서 그거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특히 업로딩 리밋이나 롤아웃,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로컬 디퍼런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이런 설정들은 모두 다 이제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값들에 문제가 없는지 내부에서 무결점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새 버전의 모델이 나와서 이제 그걸 업데이트할 때는 업데이트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른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치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모델 자체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설정값만 리셋하고 사용자 로그는 보존하고요. 메이저 업데이트 같이 전체 모델이 변경된 경우에는 로그와 설정 다 리셋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앞쪽에서 말씀드렸는데 라인 앱의 이제 피처 서비스에서 연합학습과 연동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부가 정보인 피처 모델 같은 게 있다면 그 해당 모델도 같이 업데이트를 해주는 이런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로그 DB 같은 경우는 저장 공간 효율성과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학습에 딱 필요한 개수만 보존을 하고요. 이거보다 많이 들어오는 사용자 로그는 오래된 순으로 삭제를 하고, 또 학습에 사용된 로그도 바로바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LFL 프로젝트를 한 1년간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몇 가지 점들을 좀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라인 페더레이트 러닝 프로젝트는 굉장히 다양한 조직의 여러 기능을 담당하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진행했던 프로젝트였고요. 이렇게 여러 조직이 모여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점을 굉장히 보람 있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모든 분들께 좀 감사하다는 마음을 좀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조직이 다양한 기능으로 이렇게 한 번에 만나게 되면 당연한 얘기지만 복잡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개발했던 클라이언트 플랫폼 이외에도 서버라든지 머신러닝, 그다음에 스티커 기능, 이런 여러 기능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있었어야 작업을 잘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팁은 이제 다른 조직과 협력해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미리미리 살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이런 부분들은 어떤 동작의 방향이라는 것이 이제 자명한 경우보다는 협의에 따라서 또는 어떤 정책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동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얘기했던 머신러닝 모델을 업데이트할 때 각각 업데이트의 종류에 따라서 데이터를 어디까지 삭제할 것인가, 이런 것은 정책으로 정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거를 이제 미리미리 다 협의를 해서 정하시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말할 필요도 없이 테스트는 정말 중요합니다. 유닛 테스트는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라인 페더레이트 러닝처럼 이렇게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서로 연동되는 경우라면 일종의 샘플 앱 같은 걸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클라이언트 플랫폼 같은 경우도 샘플 앱을 구현하고 연동이 필요한 이제 라인 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LFL 서버 쪽 같은 외부 환경을 이제 추상화를 해줬는데요. 그러고 나면 일종의 엔드-투-엔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점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샘플 앱으로 문제를 재현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지는 않구나를 이제 문제 초기에 빠르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분들은 이게 왜 중요한지 아마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이제 백그라운드 작업이 이제 시작 조건이 이제 일정 시간 동안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습에 문제가 있더라도 좀 알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테스트를 자주 반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테스트를 한 번 하려면 이제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해서 제공되는 테스트 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꼭 확인하시고 테스트에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 학습같이 중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리모트 로깅을 꼭 추가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보통 출시하기 전에 QA 팀과 같이 QA를 진행하실 텐데요.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 작업의 특성상 에러 로그를 취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에러가 아니더라도 이 백그라운드 작업이 이제 내부 상태에 따라서 시작하지 않는 경우는 많은데, 어떤 것이 문제여서 백그라운드 작업이 시작하지 않는지 아니면 학습이 시작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리모트 로깅을 통해서 외부에서 볼 수가 있으면 QA 그리고 테스트를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습니다. 예,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장혁재님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플러스 토크가 되겠습니다. 질문자가 궁금한 점 등을 중심으로 세션을 심화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시청자분들의 질문도 반영하면서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 밑에 있는 퀘스천 마크를 통해서 채팅을 이용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자는 야후 이와세바리 후토시님이십니다. 네, 장혁재님 플랫폼에 관련된 아주 훌륭한 설명 감사합니다. 야후 저편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엔지니어를 하고 있는 이와세바리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와세바리님이 궁금하신 점 등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본 플랫폼을 개발하기 시작한 지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요? 그리고 당초에 플랫폼화를 하게 된 계기가 뭔가 있었다면 알려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발표 도중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1년 정도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정확히는 작년 4월 정도부터 첫 미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대략 1년 정도 개발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목적으로 개발을 한 거는 계기는 사실 딱히 계기라고 할 만한 건 없었고요. 애초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부터 제일 처음부터 이거는 플랫폼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던 여러분들이 아마 비슷한 생각을 다들 가지고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플랫폼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이제 라인 앱 자체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이 연합학습이라는 것을 만약에 도입하게 되면 지금은 스티커 한 곳에 사용되지만 앞으로는 당연히 라인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기능들에서 다 연합학습을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처음부터 플랫폼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학습 모델에 문제가 있었을 때 리커버리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리세트 시스템 뭔가 있는지요? 예. 그 모델 오류 같은 것에 대해서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발표 도중에도 나왔지만 내부에 갖고 있는 모델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능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추론을 위한 모델이 있고요. 또 다른 걸로는 학습에 사용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론 쪽은 이제 라인 앱에서 사용하는 그 실제 서비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약에 모델이 잘못 동작해서 이상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이제 미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스티커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결과가 이상하다면 기존에 그 스티커 추천하는 알고리즘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더 향상시킨 게 저희 연합학습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연합학습에서 나온 결과가 이상하다면 기존에 사용했었던 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학습 자체에 모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학습 같은 경우는 이 로컬에서 학습을 한 후에 이 결과를 서버로 전부 업로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버 쪽에서 그 모델을 다 취합을 해서 학습의 결과들을 다 취합을 해서 그래서 다음 버전에 이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방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 측에서 그 취합을 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이 모델의 학습이 제대로 됐는지 뭔가 문제가 있는지 체크하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은 롤백하는 그런 시스템이라 구조 같은 것도 있는가요? 참고로 클라이언트에서 모델 자체에 관해서는 서버와 협력해서 일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현재 가진 모델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파악이 되면 그
그러니까 서비스 쪽에서 이 머신 연합학습의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에서 새로운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 그 모델을 이렇게 다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는 방식으로 해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안드로이드라면은 많은 단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정한 단말기에서 실패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경향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사실 저희가 개발하면서도 많이 고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특히 이런 인퍼런스, 그러니까 추론이 아니라 그냥 실제 모델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실제로도 시장에서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저희가 현재 탑재하고 있는 스티커 추천 모델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모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좀 많이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는 GPU 베이스의 가속을 쓰지 않고 CPU만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출시되고 나서 지금 약 한 달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시 이후에 큰 문제가 있는 경우는 아직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앞으로 GPU 대응 스케줄 같은 거 있습니까? GPU에 대응할. 예, 지금 당장 GPU를 언제까지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오닉스 런타임 자체가 안드로이드, iOS 양쪽 다 GPU를 기반한 가속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지금 스티커 추천 같은 경우는 GPU 가속이 그다지 필요가 없지만 다른 서비스에 이 연합학습을 적용하고 나서 그 모델은 GPU 가속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YFL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해서 GPU 가속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아마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닉스로 변환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덴소플로우라든지 함수가 부족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이 부분도 방금 질문 주셨던 바로 앞에 있는 질문과 약간 비슷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텐서플로우에서 변환을 했을 때 생기는 어떤 문제를 맞닥뜨린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유한혜 관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모델을 변경을 해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만든 라이브러리 내에서 직접 함수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든지 아마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것을 택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아마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적용을 할 때 아마 생각할 문제이지 않나.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